네, 안녕하세요. 나만남의 가치 읽기 몸은 기억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4페이지 무감각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이 겪은 여러 증상 가운데 가장 심각한 증상은 정서적인 무감각이었다. 그는 가족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절박하다고 느껴질 만큼 깊었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애정을 조금도 느낄 수 없었다. 마치 심장이 얼어버렸거나 유리벽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사람처럼 가족 모두와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느꼈다. 이러한 무감각은 점차 확대되어 톰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순간적으로 치솟는 분노와 수치심 외에는 사실상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톰은 면도하면서 거울로 자기 얼굴을 쳐다보면 얼마나 낯설게 느껴지는지 내게 설명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사건을 수임받아 법정에 서서 논쟁을 벌일 때는 스스로를 남처럼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기분이 들고 어떻게 이런 모습을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토록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 의아한 기분이 들 정도라고 했다. 승소하면 만족스러운 척하는 반응을 보였고, 패소하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패소 판결이 내려지기 전부터 분명히 질 거라고 단념해 버렸다. 사실 그는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였지만 그 자신은 늘 우주공간을 떠다니는 듯 아무런 목적도 방향 감각도 없는 느낌으로 살아갔다. 가끔 특정 사건에 집중적으로 매달릴 때에만 이 목적 없는 기분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마침 내게 치료를 받던 기간에 톰은 살인사건에 휘말린 조직폭력배의 변호를 맡았다.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톰은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내는데 완전히 몰입했고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며 사건을 해결하느라 푹 빠져서 밤을 꼬박 새우는 날도 많았다. 그때 톰은 전쟁터에 있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온전히 살아 숨쉬고 이 일 외에는 다른 무엇도 중요치 않은 기분이 든다고 말이다. 그러나 재판에서 승리를 거머쥔 순간 톰은 에너지와 목적의식을 잃어버렸다. 다시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급작스러운 분노도 되살아났다. 그 분노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아내와 아이들을 해칠까봐 모텔에서 지내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도 두렵긴 마찬가지였다. 전쟁의 기억이 온 힘을 다해 그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톰은 바쁘게 지내고 일에 몰두하고 술을 마시고 약물을 이용하는 등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했다. 톰은 짬날 때마다 용병 잡지를 이리저리 넘기고 읽으면서 당시 아프리카 여러 곳에서 격렬히 벌어지던 국지전에 용병으로 입대하면 어떨까 하는 공상을 하곤 했다. 그럴 때면 할리 데이비슨의 몸을 싣고 굉음을 내며 뉴햄프셔의 캔카마거스 하이웨이를 질주했다. 오토바이에서 느껴지는 진동, 속도감, 위험천만하게 흐르는 시간은 다시 그를 진정시켜 모텔방을 나와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회복시켜 주었다. 다음은 인식세계의 변화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보험병원에서 실시했던 또 다른 연구는 악몽에 관한 연구로 시작해서 트라우마가 사람의 인식과 상상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탐구하는 것으로 끝났다. 악몽 연구에 참가한 첫 번째 대상자는 10년 전 베트남전의 위생병으로 참전해 격렬한 전투를 목격했던 빌이었다. 빌은 제대 후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첫 교구로 보스턴 교회에 위치한 한 회중교회를 맡게 되었다. 아내가 첫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간호사인 아내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터로 복귀했고 빌은 집에서 매주 설교할 글을 작성하고 이런저런 교회 일을 처리하면서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기로 했다. 그런데 집에 아기와 단둘이 남게 된 첫날 아기가 울기 시작하자 빌의 머릿속에 베트남에서 죽어가던 아이들의 모습, 그 견딜 수 없는 장면이 마구 밀려들기 시작했다.
침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아내를 호출해서 그 아이를 넘겨주고 빌은 공황 상태로 보훈병원을 찾아왔다. 그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고 불에 탄 아이들, 얼굴에 피가 흐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계속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 당시 교과서에는 환청과 시각적인 환영은 망상성 조현병, 예전 용어로 정신분열증이죠. 이 망상성 조현병의 증상이라고 정의했으므로 나의 동료 의료진은 빌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와 같은 진단이 나와 있는 교과서들에서는 원인도 함께 설명되어 있었다. 빌의 정신병은 아내가 갓 태어난 아기에게 보이는 애정 때문에 갈 곳을 잃은 것 같은 감정을 느껴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빌이 클리닉을 방문한 그날 사무실에 출근한 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한 여러 의사에게 둘러싸인 빌을 보았다. 의료진은 강력한 항정신병 치료제를 주사하고 폐쇄병실에 입원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내게 빌의 증상을 설명해주고는 의견을 물었다. 조현병 치료 전문 병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던 나는 큰 호기심을 느꼈다. 진단 내용이 어딘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도 들었다. 나는 빌에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고 물었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나도 모르게 지금은 프로이트가 1895년 트라우마에 대해 했던 말이 새로운 버전으로 떠올랐다. 이 사람은 기억으로 고통받고 있군. 나는 빌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하고 공황 상태를 가라앉히는 몇 가지 약을 처방한 후 며칠 뒤 다시 와서 내 악몽 연구에 참가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빌은 그러겠다고 했다. 악몽 연구에서 우리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로르샤우 검사를 실시했다.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요구하는 다른 검사들과 달리 로르샤우 검사는 결과를 속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로르샤우 검사는 잉크 방울이라는 전혀 의미 없는 자극과 접한 뒤 어떤 정신적 이미지가 구축되는지 관찰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이다. 네. 일반적인 객관적 심리검사는 그 심리검사를 받는 수검자가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로르샤우 검사 같은 것은 투사 검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무의식이 반영되는 심리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어느 화창한 여름날 목초지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면 저 멀리 둥둥 떠다니는 구름의 이미지가 자신도 모르게 떠오르듯 잉크방울을 보고도 어떤 이미지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잉크방울에서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알려준다. 빌은 로르샤우 검사에서 두 번째 카드를 보고는 공포에 사로잡혀 소리쳤다. 이건 베트남에서 제가 목격했던 폭파당하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여기 중간에 시커멓게 불탄 살점과 상처가 보이시죠? 피가 온 사방에 튀고 있군요. 숨을 헐떡이고 이마에 땀이 맺힌 채 빌은 처음 보훈병원에 와야 했던 그날과 비슷한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다. 참전군인들이 과거에 어떤 장면이 떠오를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 설명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긴 했지만 과거가 떠오른 상태를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와 진료실에서 마주하고 앉아있던 바로 그 순간에 빌은 맨 처음 그 일을 겪었던 당시의 장면이 눈앞에 떠오르고 그때의 냄새를 맡고 그때의 심체 감각을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서 있던 때로부터 10년이나 지났지만 잉크방울을 보자마자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것이다. 빌을 통해서 과거의 장면을 떠올릴 때 환자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직접 확인한 그날의 일은 당시 주기적으로 내원해 내게 치료받던 다른 참전 군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나 시급히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지도 깨달았다. 정신적 외상을 남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든 간에 모두 시작과 중간, 끝이 있지만 과거 장면이 떠오르는 수준은 점점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 장면이 언제 또 덮칠지 예상할 수도 없고 언제 끝날지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이후 내가 환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치료하는 방법을 터득하기까지 수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빌은 내게 가장 중요한 멘토가 되어주었다. 빌을 비롯해 참전군인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로시아 검사에서 우리는 일관된 결과를 얻었다. 총 16명이 두 번째 카드를 보고 전시 상황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다시 경험한 것처럼 반응했다. 검사에서 사용되는 두 번째 카드는 다양한 색깔이 들어간 카드로 소위 색채 충격이라 부르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다. 우리 연구에서 군인들은 이 카드를 보고 박격포에 맞아 몸이 터져버린 내 친구 짐의 창자군요 라든가 점심을 먹는 동안 폭격을 받았는데 그때 친구 데니의 머리가 날아갔어요. 이건 그 친구의 목입니다와 같은 식으로 설명을 했다.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는 때때로 같은 카드를 보고 원숭이가 춤을 추는 모습이나 날개를 펄럭이는 나비,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의 모양이라는 등 평범하고 때로는 기발한 모습을 떠올리는데 군인들 중에서 이런 대답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참전군인 중 대다수는 눈앞에 나타난 이미지에 크게 동요했지만 나머지 5명이 보인 반응은 훨씬 더 심각했다. 이들은 한마디로 머릿속이 하얘진 반응을 보였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잉크뭉치 아닌가요?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애매모호한 이미지 자극이 주어지면 상상력을 발휘하여 무엇이든 읽어내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다. 우리는 이 로샤 검사를 통해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은 주변 모든 것에 자신의 트라우마를 겹쳐놓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주위에서 일어난 일을 그 무엇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중간쯤 되는 상태를 보인 경우는 없었다. 또한 우리는 트라우마가 상상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잉크방울에서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한 5명은 마음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능력을 잃은 것이다. 잉크방울에서 자신이 겪은 과거의 어떤 장면을 본 다른 16명의 참가자들 또한 상상력의 특징인 정신적 유연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에겐 그저 오래된 영화가 반복해서 재생될 뿐이었다. 현재를 살고 있는데 자신이 겪었던 전쟁의 그 시간, 10년 전, 15년 전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우리는 상상력 덕분에 판에 박힌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여행과 음식, 섹스, 사랑에 빠지는 일을 꿈꾸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 말을 남기는 상황을 떠올려 보기도 한다. 모두 우리 삶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다. 상상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고 이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약대가 된다. 또한 상상력은 우리의 창의력을 키우고 지루함을 달래고 고통을 완화시키고 즐거움을 증폭시키고 친밀함을 가장 깊이 느끼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준다. 반면 과거로 자신이 집중적으로 개입하고 진한 감정을 느꼈던 마지막 어느 시점으로 강박적으로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사람들은 상상을 하지 못하고 정신적 유연성이 소실되어 고통스러워한다. 상상할 수 없으면 희망도 없고 더 나은 미래를 그려볼 수도 없으며 더 가고 싶은 곳도 도달하고픈 목표도 없다. 로시아 검사를 통해 우리는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 저편에서 걸어오는 남자를 보면 그냥 산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강간 피해자들은 그가 자신을 추행하려 한다고 생각하며 공황 상태에 빠진다. 보통 아이들은 엄격한
학교 선생님을 만나면 겁을 먹지만 계부에게 맞은 경험이 있는 아이는 엄한 선생님을 보면 자신을 고문할 사람으로 여기며 참았던 분노를 쏟아붓고 공격하거나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구석으로 숨어 몸을 웅크린다. 네, 이게 생각보다 목이 많이 아프네요. 네, 다음은 트라우마에 갇혀버린 사람들이라는 소제목입니다. 우리 클리닉에는 정신의학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찾아온 참전 군인들로 넘쳐났다. 그러나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의사가 턱없이 부족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대부분을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는 것이 전부였다. 그동안 그들은 자기 자신과 가족들에게 계속 난폭하게 굴었다. 그 즈음 우리는 폭력범죄나 술에 취해 소동을 일으켜 체포되는 참전 군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자살을 택한 군인도 위험하리만치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리하여 나는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젊은 군인들을 묶어서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일종의 저장 탱크처럼 따로 모아둘 수 있도록 그룹 상담을 실시하게 해달라고 보험부의 요청에 허가를 받았다. 집단 상담을 시도한 거네요. 해군 출신들로 구성된 한 그룹과의 상담 첫 시간에 한 사람이 맨 처음 입을 열고는 딱 잘라서 선언했다. 저는 전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원하는 주제를 이야기하면 된다고 대답했다. 30분간 몹시도 불편하기 짝이 없는 침묵 뒤에 마침내 한 사람이 헬리콥터 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즉각 활기를 띠고 트라우마가 된 각자의 경험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군인들의 모습은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그 다음 주에도 상담에 참석했고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룹 안에서 군인들은 예전에는 그저 공포와 공허한 감각만 느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공감하고 의미를 발견했다. 그리고 전시 상황에서 그들에게 목숨처럼 소중했던 동지애를 다시금 느꼈다. 내 생일에는 나도 새로 만들어진 부대의 일원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군 대령이 입는 군복을 선물했다. 네, 저자에게 새로 만들어진 이 부대, 집단원들이 하나의 부대가 된 거죠. 일원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군복을 선물했다는 얘기네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분명 문제를 찾을 수 있는 행동들이다. 자신들이 만든 집단에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싫으면 나가라는 것, 즉 같은 부대원이 되거나 아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쪽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니까.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정신적 외상이 된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그 대상에 배우자와 자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트라우마 환자들이 대인관계가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네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대인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는 또 다른 그룹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구성원들은 패튼 장군의 부하였던 군인들로 다들 70대에 접어들어서 내 아버지 뻘되는 나이 든 분들이었다. 우리는 매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모였다. 보스턴에 겨울이 찾아오면 폭설로 대중교통이 마비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눈보라치는 날씨에도 전원 상담에 참석하는 것 보고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몇 분은 눈 속에서 보훈병원까지 몇 킬로미터를 터벅터벅 걸어오기도 했다. 크리스마스에는 내게 미군이 1940년대에 제작한 손목시계를 선물했다. 해군 병사들과의 상담에서 마찬가지로 그들의 일원이 되지 않는 이상 나는 그들에게 의사가 될 수 없었다. 한창 이와 같은 경험을 하던 중 나는 구성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도록 설득하다가
이 그룹 치료의 한계를 명확히 깨달았다. 아내와 아이들, 여자친구, 가족들과의 관계나 직장 상사와의 문제, 업무에서 느끼는 만족감 수준, 지나치는 음주 습관 등을 이야기하도록 했는데 군인들은 대체로 멈칫거리며 내 요구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신 휘르트켄 숲에서 독일 병사의 심장에 단도를 찔러 넣은 이야기나 베트남 밀림 속에서 자신이 탄 헬리콥터가 격추된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정신적 외상이 10년 전에 발생했든 40년 넘는 더 먼 과거에 발생했든 내가 만난 환자들은 전쟁의 경험과 현재의 삶을 연결해줄 다리를 놓지 못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사건이 곧 그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원천이기도 했다. 트라우마가 된 과거의 일을 다시 떠올릴 때만 온전히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네, 그래서 트라우마 심리치료에서는 먼저 안정화 작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화 작업을 한 6개월 정도 하고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파편화된 조각조각 나와 있는 그 기억들을 재처리하는 작업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기억을 통합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챕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입니다. 보훈병원에서 보낸 연구 초기 시절 우리는 참전 군인들을 각종 진단에 따라 분류했다. 알코올 중독, 물질 남용, 우울증, 기분장애, 심지어 조현병까지 이름도 다양했다. 그리고 우리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치료법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미하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하게 드러났다. 강력한 약을 처방받은 사람들은 마치 안개 속에 갇힌 듯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정신적 외상이 된 사건을 정확하고 세세하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다 보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 그때의 장면이 환자를 급작스럽게 덮치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네, 안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기억을 끄집어내니까 이런 일이 부작용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때로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켜 치료를 그만두는 사람도 많았다. 1980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일부 군인들이 뉴욕에서 정신분석 의사로 활동하던 카임 샤탄과 로버트 제이 리프턴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신의학회에 로비를 벌인 결과 마침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는 새로운 진단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에게도 전환점이 찾아왔다.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만난 참전 군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모두 포괄된 진단명이 새로 생긴 것이다. 그들의 증상을 체계적으로 밝힌 하나의 진단명으로 따로 묻고 분류하면서 마침내 공포와 무기력함에 압도당한 채 고통받던 사람들을 한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개념적 틀이 잡혀서 환자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 셈이었다. 실제로 이후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기 위한 연구와 시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새로운 진단 분류가 마련되면서 다양한 가능성이 열리자 크게 고무되어 나는 보훈병원에 트라우마 기억의 생리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제안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의 기억은 다른 사람들의 기억과 차이가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쾌한 사건에 관한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좀 더 나은 기억으로 변형된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환자들은 대부분 과거에 겪은 일을 오래전에 경험했던 이야기로 만들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요청한 연구 지원은 거절당했다. 전달된 거절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시작됐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보훈부에 주어진 임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물론 한참 뒤에는 보훈부의 임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과 뇌손상 문제를 처리하는 일로 체계화되기 시작했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참전 군인들에게 근거 기반 치료를 실시하는 일에
상당한 지원금이 할당됐다. 그러나 내가 요청한 당시에는 상황이 달랐다. 나는 현실적인 견해차가 너무 큰 기관에서는 계속 일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1982년 매사추세츠 정신건강센터에 자리를 얻었다. 하버드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병원이자 내가 정신의학을 공부했던 곳이었다. 이곳에서 나는 당시 세상에 갓 등장한 새로운 분야인 정신양리학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다. 정신질환을 완화하기 위한 약물 투여를 다루는 학문이었다. 이 새로운 일터에서 나는 보험병원에 남겨두고 떠나왔다고 생각했던 일과 거의 매일 맞닥뜨렸다. 전투병들과 만났던 경험이 트라우마의 영향에 관한 내 생각을 한껏 민감하게 만들어 우울증이나 불안증 환자들이 찾아와서 추행당한 이야기나 가정폭력 이야기를 할 때면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귀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네. 보험병원에 있을 때는 단순외상 환자들만 접하다가 이제 이 정신건강센터에 와서 복합외상 환자들을 만나게 된 거죠. 저자가. 특히 너무 어린 나이에 성적으로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 환자가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정신의학과에서 보는 표준 교과서에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근친 성폭력이 여성 100만 명당 1명 정도로 극히 드물다고 명시되어 있었기에 나로선 참으로 혼란스러운 일이었다. 47명의 여성 근친 성폭력 환자가 병원 지하에 마련된 내 진료실을 찾아왔으니 그 시절 미국의 여성 인구가 1억 명이라고만 가정해도 그 비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를 찾아온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교과서에는 이런 설명도 나온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 벌어지는 근친 성폭력이 이후 심각한 정신병리학적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를 찾아온 근친 성폭력을 당한 환자 중에 정신병리학적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주 드물었다. 극심한 우울증과 혼란을 겪고 면도날로 자기 몸을 베는 등 기괴한 자해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그 교과서는 심지어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사실상 근친성폭력을 지지하기까지 했다. 그와 같은 근친성폭력 행위는 대상자가 정신병에 걸릴 확률을 약화시키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적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반대로 근친성폭력이 여성의 건강과 행복에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만난 환자들은 보험병원에서 만났던 참전 군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여성 피해자들도 악몽과 과거 장면이 재현되는 증상을 겪었다. 또한 가끔 분노가 폭발했다가 모든 감정이 오랫동안 차단되어 버리는 현상이 번갈아 나타났으며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중요한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했다. 이제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재난에 전쟁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전쟁지대에서 복무한 군인의 4분의 1가량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미국 전체 인구의 대다수가 사는 동안 어느 시점에는 폭력적인 범죄를 경험한다. 보다 정확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여성 1200만 명이 성폭력 희생자이며 전체 성폭력 희생자 중 절반 이상이 15세 미만 소녀들이다. 집에서 전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300만 명의 어린아이가 아동학대 희생자 또는 방치된 아이로 보고된다. 이 가운데 100만 명은 어린이 보호를 담당하는 지역 당국이나 법원이 강제 조치를 취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다시 정리하면 해외 전쟁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이 1명이라면 그 10배의 아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안에서 위태롭게 생활한다는 뜻이다. 성장 중인
아이에게 찾아온 공포와 고통의 원천이 적군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사람일 경우 회복은 너무나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 큰 비극이다. 네. 그 공포와 고통을 겪게 만든 원천이 적군이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자신의 양육자, 부모님이었다면 정말 혼란스럽고 회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음.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번엔 1장의 마지막 챕터, 새로 이해하게 된 사실들입니다. 내가 톰과 처음 만나고 30년이 흐르는 동안 트라우마 영향과 징후를 비롯해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실이 밝혀졌다. 1990년대 초에는 뇌 영상 장비를 통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뇌 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트라우마로 발생한 손상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사실들이 입증됐고 문제 해결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한 사람을 집어삼킨 경험이 내면 가장 깊숙한 곳의 감각과 물리적 실제와의 관계, 즉 한 인간의 핵심이 되는 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밝혀지기 시작했다. 트라우마는 그저 과거 어느 때 일어나 끝난 사건이 아니라 그 경험이 마음과 뇌, 몸의 자국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리고 이 자국은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현재를 살아내는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트라우마는 마음과 뇌가 인지한 정보를 다루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것을 바꿔 놓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도 변화시킨다. 트라우마 희생자들에게 예전에 겪은 일을 말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통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신체가 자동으로 과도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언제든 공격이나 폭력을 당할 태세를 갖추며 이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와 호르몬 반응을 당시 이야기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면 위험 요소가 지나갔다는 사실을 신체가 깨닫고 주어진 현실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트라우마를 이해하려고 시작했던 연구를 통해 마음의 구조와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다. 네. 저자인 데어 콜크가 보훈병원에서 또 새롭게 정신건강센터로 자리를 옮기면서 단순외상 환자와 복합외상 환자를 경험했던 이야기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 마음과 뇌의 이해, 그 혁신적 변화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만남의 같이 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